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은 헤지 펀드 그리고 파생 상품, 또 최근에 지난 수년간 국제금융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다 들어봤죠? 헤지 펀드, 파생 상품, 그림자 금융.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의 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개 보내줬는데, 다들 봤어요? 야, 감탄이 나오죠? 응?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이런 금융상품 또는 금융기구들은, 기관들은 금융산업의 최첨단 꽃입니다. 꽃. 물론 이게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간에 여러 반복되는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런데 한번 진출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헤지 펀드를 누가 맨 먼저 만들었느냐? 알프레드 윌슬로우 존스라는 사람이 1949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940년 그 미국의 투자회사법, 여기서 이제 이런 투자회사의 부실 이런 것들, 또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레버리지와 공매도 이런 것들을 제한했어요. 그러자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바로 그게 이 헤지 펀드예요. 보통 이런 투자 회사들은 100명 이상의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해주고 또 수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 형태나 또는 투자 형태로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투자자들, 큰 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이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숏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템플턴이라는 회사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템플턴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증권회사들이 또 자산운용사들이 템플턴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펀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20세기 최고의 투자가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 이제 말이 조금 지나치죠. 그러나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식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사야 된다. 막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매를 하고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이 정말 살 시기다 그래가지고 막 그 투자를 하고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을 때 그 팔으라는 거죠.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 투자 기법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 못 벌 사람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언제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끝에서 살 생각을 하면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했으면 처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앤서니 볼튼, 피델리티 이것도 유명한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그런 펀드 매니저인데 79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기 직전까지 28년 동안 연평균 2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거죠. 우리 은행에 지금 예금하면 금리 몇 퍼센트 줘요? 2% 되죠. 거기서 또 이자 소득세 뭐 이런 거 떼고 나면 정말 얼마 못 받아요. 그런데 매년 20%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핌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채권 투자 전문 회사예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사모 펀드인데 핌코의 CEO인 모하메드 에일리언 이 사람은 토탈 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약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자산이 9천억 달러, 우리나라 1,100조 원 상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슨 이 사람은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직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숏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싼 가격에 사가지고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남보다 한 발 먼저 앞을 봤다는 거예요. 다들 서프라임 모기지에 몰려갈 때 이 사람은 한 발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사람은 큰 버블이 있는 시장을 찾아서 타이밍을 잡아서 숏을 치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2007년 한 해 동안에 150억 달러의 수익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연간 40억 달러의 개인 4 빌리언 US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에 4조. 또 보너스 따로 추가로 받고. 제임스 사이먼 이 사람은 이제 또 유명한 헤지 펀드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인데 약 그 자산 규모가 250억 달러입니다. 25 빌리언 US 달러. 한 해 연봉이 당연히 1조가 넘고 이 사람이 2010년 11월 달에 한국의 도이치증권의 옵션 만기 투매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게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일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지금 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자료 중에 2013년도에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최고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 83세요.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는 83세의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계에서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해가지고 영국이 ERM에서 탈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파운드화 지지를 영국이 포기하고 파운드화가 대폭 절하되자 거기서 숏세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때부터 헤지펀드라는 것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난해 4 빌리언 벌었어요. 그러니까 40억 불.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폴슨하고 맞먹는 연간 수입을 올렸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현재 운용하는 자산은 약 250억 US 달러. 보통 헤지 펀드가 큰 규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 20 빌리언에서 30 빌리언 사이 이런 것들이 큰 거고 작은 것은 뭐 10 빌리언 또 그 밑에 1 빌리언, 2 빌리언 이런 것도 많고 아시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홍콩에 이제 내가 아는 그 헤드펀드 매니저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1 빌리언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다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이 지금 그
지금 경복궁 그 맞은편에 그 한국은행, 한국일보 신문사에 그 재개발한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작년에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것은 시장의 그 하나의 엄연히 존재하는 상품이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지펀드 이미 대강 얘기했어요. 100명 미만의 소수 투자가 이게 이제 이 전통적인 헤지펀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00명 미만의 소수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공모가 아니고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방식으로 모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에도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배당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형태의 그런 회사를 말하는데 기금을 말하는데 이 특징은 사모를 한다는 거죠. 공모를 하면 이제 공모는 뭐라 그래요? 이제 뭐 퍼블릭 오퍼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많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모 형식은 전부 다 이 어느 나라나 정부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면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절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헤지펀드들은 이제 이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뭐 헤지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소로스 펀드가 수익률 20%를 올렸다는데 지난해 다우존스나 이 나스닥 같은 건 2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해에 많이 올랐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롱언리 또는 숏언리 그런 펀드들이 취할 수 있지만 이 롱숏을 같이 하는 헤지 펀드들은 이 호황기에 뭐 그런 이 시장 벤치마크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무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법이죠.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원유 귀금속뿐 아니고 뭐 기후, 기상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그리고 수익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고 또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절대 수익률을 달성해서 성과 수수료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제를 이제 주로 피하기 위해서 조세피난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회사를 세워놓고 활동을 해요. 세금도 적고 또 이 활동 내용이 잘 공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취약한 금융시장을 공격을 하는 거죠. 펀더멘탈이 취약한다든지 또는 이 금리나 환율이 실세와 많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공략을 해서 소위 그 재정거래 이익, 아비트레이지 이 프라핏을 이 사람들은 노리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보면 제도금융권과 경계가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이 헤지 펀드도 규모가 커져가지고 기업 공개를 이제 하는 그런 펀드들도 나오고 또 자본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제도권 금융하고 경계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를 뭐 여러 가지 뭐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사모펀드, 헤지 펀드입니다. 지금 이제 증권회사에 가면 펀드들 많이 팔죠. 뭐 미래에셋, 또 뭐 신용, 뭐 가치주, 신탁, 뭐 신탁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예요. 그거 좀 하고 있는 사람들, 펀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한 사람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도면 그런 거를 지금부터 해봐야 돼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관심을 갖고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어느 직장, 어느 분야에 가든 이 자산 운용이 대단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이제 1차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하고 남는 것은 저축하잖아요. 그 저축을 2%대 예금에만 갖다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이 활동을 할 거냐?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세요. 증권회사에 가서 투자를 투고 신문 보고 어느 지금 그 뮤추얼 펀드 투자 상품이 좋은지 알아보고 신문에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또 펀드 제로인 같은 데 가보면 뭐 주간 단위, 월간 단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 펀드 수익률이 다 나와 있고 그 펀드의 형태 뭐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펀드만 해도 수백 종이 됩니다. 그런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신탁 상품이에요. 투자 신탁 상품은 따라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이 공모 형식으로 돈을 모으죠. 이게 이제 폐쇄형과 오픈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우리 조성해서 뭐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하면 1,000억이 딱 모이면 스톱. 그리고 이제 뭐 3년 동안에 우리는 연간 뭐 7%의 수익을 하겠다. 딱 달성하면 해산. 배분하고 끝나는 겁니다. 오픈형은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이 큰 저수지에다 물을 붓듯이 계속. 지금 그래서 조 단위, 뭐 2조, 3조 단위 그런 이제 펀드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펀드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미래에셋의 이제 인사이트 펀드라는 거였죠. 그 오픈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난 1, 2년간 수익이 아주 좋은 신영증권의 가치주 펀드, 마라톤 펀드 이런 것들이 2조 단위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 돈을 거기다 연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투자자는 받아가지고 그 풀에 넣어서 계속 매년 운영하는데 그래도 그런 데가 연수익률이 한 10%. 지금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상위에 가 있는 것들이 주로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그런 거예요. 대형주 펀드들은 지난 한 2년 동안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한 3, 4년 전에 말이던 대형주 펀드들이 수익이 좋았는데 지난 1, 2년 동안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고 대신 그 알짜 기업들 중형의 이 수익이 높고 배당을 많이 주는 또 이 가치주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재무 관리했으면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중장기로 한다. 그리고 당연히 공모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매일매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 그걸 투자자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이 펀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디에 상품에 투자했고 한 달 동안에 이 투자 상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차입, 여기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냥 투자자들한테 모아가지고 그 풀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최대 30%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대개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로 표시됩니다. 벤치마크라는 게 우리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이 벤치마크. 코스피 200 대비해서 이 주식형 펀드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2% 지난 한 달 동안 올렸는데 그러면 이 펀드는 3% 올랐다. 또는 1% 올랐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됩니다. 그런 상대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리 수수료 위주로 해서 전체 운용 자산의 0.5%에서 많게는 3% 그런 수수료 보수를 가져가고 이것은 사전에
그 보수가 다 확정돼 있어요. 그 펀드마다 이 펀드는 수수료가 얼마다. 그런데 이제 헤지 펀드는 좀 다르죠. 얘기했듯이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투자 기간이 되게 단기입니다. 헤지 펀드 중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 제도금융권하고 많이 경계가 파괴돼 가지고 장기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론스타 펀드 같은 거 우리 외환은행이 투자했던 것은 벨기에의 그 펀드를 설립해 가지고 거길 경유해서 투자를 했는데 엑시시 안 되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보통 단기로 한다. 그리고 내용 뭐 일반 퍼블릭한테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자들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의 많게는 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고 공매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요.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절대 수익률을 제시를 합니다. 운용보수 그 대신 많이 가져가요. 전체 운용자산의 1 내지 2%가 운용보수로 나가고 성과보수. 만약에 여기서 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많게는 30%까지 그 펀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스 같은 그런 헤지 펀드 매니저가 엄청난 이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250억 불을 운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20% 수익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50억 불 수익이 난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성과 보수도 높다. 자모펀드는 이제 이 중간 형태라고 봐야죠. 일단 돈은 사모 형태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하는데 대개 이제 구조조정 펀드 같은 게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구조조정 펀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한 회사 같은 것을 사가지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땅은 팔고 점포 같은 거 팔고 또 불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구조조정하고 그래야 주식 가치를 높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엑시트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한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기 때문에 비공시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직접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규제가 없고 여기도 헤지펀드와 같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이 운용 보수도 대개 헤지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대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운용 구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더 펀드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물론 투자가 그룹 A, B, C라는 투자가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이 소규모 피더 펀드를 만들고 이 피더 펀드로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이 피더 펀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또 큰 마스터 펀드를 만듭니다. 이 마스터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죠. 자기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뭐 주식에도 채권에도 뭐 금에도 무슨 원유에도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수익을 올리는데 그러면 이 헤지 펀드들은 소규모로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고도의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 백업 오피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 또는 위임해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프라임 브로커는 바로 이제 큰 대형 투자은행 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회사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또 이제 이 펀드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럴 때 직접 자기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프라임 브로커한테 지시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를 얼마 사라, 현대자동차 얼마 팔아라. 그러면 이 지시를 수행해 준 것은 바로 증권회사 또는 투자은행들이죠.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손과 발은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사무관리회사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런 펀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 트랜잭션에 대한 거래 기장, 그다음에 순자산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무관리회사를 통해서 하고 이 사무관리회사는 은행들이 또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스 펀드가 뭐 주식을 또는 채권을 사고 팔았는데 그걸 직접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 이제 보관자들한테 이것도
우리로 말하면 무슨 대체결제 이런 데다 다 맡겨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라임 브로커가 여기서 펀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거래를 집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뭐 새롭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 펀드, 그다음에 재간접 투자 펀드, 펀드 오브 헤지 펀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직접 투자 펀드는 자기가 그 모은 돈을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디렉셔널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아비트리지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 투자,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방향성 전략이라는 이 용어 자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세계 경제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 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 또는 특정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디렉션을 보고서 전망이 좋은 데다 투자하고 전망이 나쁜 것은 숏을 치는 겁니다. 롱숏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투자형 펀드고,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그 자료 중 하나가 그 사람은 이제 주로 뉴욕 동부에서 활동하는 그 헤지 펀드인데, 이 사람은 방향성 전략, 주로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매크로 투자 어떤 전략에 따라서 롱숏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선물 옵션 투자 전략, 공매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제 방향이나 산업의 방향을 보고 한다. 차익거래 전략은 예를 들어 내재 가치하고 실제 가치 사이에 그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개했다든지, 또 타이거 펀드가 태국의 바트화를 공개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 그 통화 가치, 또 실제 그 채권 가치, 금리 수준하고 괴리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노리고 롱숏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아비트레이지 기회를 포착해서 투자를 한다. 상황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실 기업을 사서 정리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파는 거, 기업 인수 차익거래, 부실 채권형 뭐 이런 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금난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부도날 지경이 되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가격도 떨어지만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켓 밸류가 페이스 밸류 비해서 뭐 20% 30%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 쓰레기 수준이 되는 거. 그런 걸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잘 되면 제값 받고 다시 상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의 일부를 다른 헤지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헤지 펀드는 주로 여기에 치중하는 펀드다. 그럼 자금을 다 여기다 넣지 않고 일부는 여기 이 차익거래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그 펀드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다. 헤지 펀드는 사실은 이 200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약 4,5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특히 우리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꺾였다가 다시 지금 그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직전에 2조 한 5천억 달러 이렇게 규모가 됐다가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1조 8천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2조 5천억 달러로 지금 이제 회복을 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22배 정도 이렇게 헤지펀드가 규모가 커졌어요. 수익률도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론 뭐 절대 수익률 추구한다 그러지만 절대적으로 시장 상황하고 괴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헤지펀드들이 에버리지로 약 13.7%의 연수익률을 올렸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나서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2009년에 21%, 2010년에 11%.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나서 2011년에 또 마이너스 2%, 2012년 6.7%, 2013년은 8.19%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경이적인 거죠.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개인들이 이제 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개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연기금, 그리고 뭐 기업, 또 재간접 펀드 이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2004년에만 해도 전체 헤지 펀드의 약 44%인데 지금은 20%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 헤지 펀드들은 뭐 보나마나 이제 이 금융 중심지에 운용 궁궐을 두고 있죠. 월가, 그다음에 EU, 영국을 포함한 그리고 여객금융센터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데 그러나 펀드는 어디다가 등록해 있느냐? 대개는 여객금융센터에다 갖다 등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재지는 옵쇼어 센터지만 이제 운용 자체는 월가나 런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그간에 주로 미국하고 영국이 중심이 되다가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쪽이 이 헤지 펀드들을 좀 이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펀드의 그 소재 지역은 운용 지역은 아태 지역 펀드 아태 지역으로 조금씩 이제 운용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이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80-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 헤지 펀드들이 이제 꼭 등장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제일 이제 크게 등장했던 게 파운드화 위기 시에 소로스 펀드가 이제 그 주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그 태국의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헤지 펀드들의 바투화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난과 비판이 일자 당시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이런 데서 작업반을 만들고 또 FSF를 만들어 가지고 헤지 펀드를 어떻게 이제 규제할 거냐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선진국 후진국들은 당연히 직접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동권 금융기관 같이 등록 인허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규제, 자본금 규제, 리스크 관리 규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초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그런 이제 개도국들의 직접 규제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된 것이 98년도에 미국의 그 대형 그 헤지 펀드인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부도가 났다 그랬죠.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적 자금이 일부 들어가고 미국 의회에서 이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미국도 상당히 헤지 펀드에 좀 더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나오다가 99년, 2000년 가면서 다시 직접 규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한 발을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규제는 이제 그 당시 채택이 안 되고 간접 규제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직접 규제는 뭐냐? 얘기했듯이 제도권 금융기관과 똑같이 이 헤지 펀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간접 규제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헤지 펀드라는 것이 무슨 소재지도 뭐 옵쇼 펀드, 옵쇼 센터 이런 데 가 있고 또 소규모로 작은 사람들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다 행정력이 미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 헤지 펀드들의 중심 세력들이 상당한 로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직접적인 규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게 선진국들이 이제 직접 규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간접 규제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간접 규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헤지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프라임 브로커죠. 프라임 브로커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제도권 금융기관이지.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프라임 브로커가 골드만삭스가 소로스 펀드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소로스 펀드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지 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감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한테 소로스 펀드 그런 펀드하고 헤지 펀드하고 거래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냐, 거기에 이제 이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도록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본금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좀 더 강한 규제를 두어가지고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런 제도권의 금융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헤지펀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거고, 하나는 이제 감독기관들이 이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헤지펀드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또 감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하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할 때 헤지펀드 거래 부분을 가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얼마 되는지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헤지펀드하고 거래하는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 감독 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자체를 직접 규제를 못하지만 헤지펀드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 그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접 규제 방식인데,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각국이 알아서 이제 도입하기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제대로 이제 잘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검토된 직접 규제론이 위기가 극복된 후에 결국 간접 규제 쪽으로 결론이 나고, 일부 국가는 오히려 헤지 펀드들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어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또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는 우리는 뭐 헤지 펀드 시장을 더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더 완화해주고 그런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G20 정상회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많이 논의됐던 게 헤지 펀드들이 그 지나친 레버리지, 또 헤지 펀드들이 이제 그 투자은행들이 만들어낸 그런 MBS, 뭐 CDO, CD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축적시키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흔들리자 시장의 안에 패닉을 촉발시키는, 또 패닉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지펀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검토된 직접 규제 방안을 이번에 전부 다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하원에서 청문회를 할 때 세계적인 헤지펀드 거두들이에요. 뭐 이분은 뭐 이 소로스는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러분 또 이제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케네스 그리핀이라고 시다텔 그룹이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고, 여기가 이제 필립 펠컨, 하빈저 캐피탈, 그다음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시몬, 그다음에 폴슨 앤 컴퍼니의 존 폴슨, 이런 적어도 1인당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헤지펀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자기네들이 이번 글로벌 위기의 주범이라고 몰리는 데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이번에 힘들었다.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2008년도에 헤지펀드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맡긴 돈 자꾸 이 환매해 달라는데 우리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파는 과정에서 더욱더 시장이 충격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헤지펀드 규제가 구체화되고, 특히 이번에는 미국과 EU 이런 데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IOSCO를 통해서 헤지펀드 규제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도 이제 앞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같이 정부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헤지펀드의 조직과 운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공시 기준, 그리고 헤지펀드도 건전성 기준, 리스크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프라임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도 등록 규제를 하고 특별한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기관이 이 금융감독당국에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그런 입법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계 모범 관행도 개발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걸 개발하고 감독기관 간에 미국, 영국 또는 일본 이런 정부 금융감독기관 간에 헤지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로 합의하는 거죠. 결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거론되었던 직접 규제가 이번에 다 채택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오스코에서 발표한 6개 원칙 앞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아이오스코가 헤지펀드 감독관에 추가로 자기네들이 검토할 과제들, 미국, 유럽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헤지펀드에 대해서 G20 정상회 프로세스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